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새벽 1시, 투덜거리는 바람난 50대 아줌마를 조수석에 싣고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을 하자마자 아내는 조수석에서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제천으로 가는데 그날은 일부러 예전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다녔던 소백산맥 국도로 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도 차량이 많았는데 고속도로가 뚫려서 그런지 정말 도로에 아무도 없더군요. 아무튼 꼬부랑길을 반 정도 올라갔을 때 갓길에 차를 대고 코를 쳐 골고 있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잠깐 운전 교대 좀 해줘. 아, 진짜. 당신 아까부터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 나 피곤해, 당신네. 집 차례 지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내일 친구 만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미안, 근데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1시간만 운전해줘. 아내가 온갖 짜증을 내며 조수석에 내리는 순간 저는 바람난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네이버의 불륜 대처 카페에서 발견한 사연으로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외제차와 골프채를 선물하자 곧장 바람이 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어느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극심한 좌절감과 분노에 시달리는 50대 남자 산들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들바람입니다. 어제 글을 쓰니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짓들을 많이 해버려서 글쓰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 대학생 자녀가 둘이 있고 현재 저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난 걸 알게 된 건 7개월 전입니다. 거의 5년 동안 애들 대학 보낸다고 뒤치다꺼리했던 아내한테 고맙고 미안해서 예전에 취미였던 골프를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하며 큰 마음을 먹고 골프채, 외제차를 선물로 줬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필드에 나가니 아내가 너무 신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2달 정도가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애들 대학 보내고 부부끼리 골프를 치러 다니고 싶었는데 전업주부인 아내는 2달 만에 골프에 점점 더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저를 빼고 네이버 밴드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애들 대학 보내느라고 몇 년을 참아서 그러려니 하고 놔두었었습니다. 그렇게 골프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가 말하길, 여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나 골프 못 친다고 사람들이 나하고 골프 안 치려고 해. 저번 주에 그 언니들이 나만 빼고 필드 간 거 있지? 라며 엄청나게 속상해 하더군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다니자고 했더니 당신 바쁘잖아. 그리고 내가 골프 못 치면 당신도 답답하지 않아? 나 이번에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골프 강사 있는데 그 사람한테 레슨 좀 받아보면 안 될까? 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걸 막았어야 했는데 너무 분해하는 아내의 모습에 결국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아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냥 골프에 푹 빠졌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해졌다는 건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부터였습니다. 본래는 2주 정도 다녀오는 출장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히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러 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냐고 카톡을 보내니 아내는 지금 스크린 골프장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시간이 지났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보며 깜짝 놀라며 아니, 다음 주에 온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 도둑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내의 격한 반응에 좀 의아했는데요. 가만 보니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이 골프를 치고 온 옷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몸매가 드러나는 좀 비싸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저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당황스러움은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에 화장기가 하나도 없더군요. 비싼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까지 들고 나간 여자가 얼굴에는 화장은 안 했다. 그리고 저런 옷을 입고 스크린 골프장을 다녀왔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좀 쳐다보고 있으니 아내는 괜히 주방을 뒤적뒤적거리며 왔다 갔다 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물을 틀고 한참을 있더니 팬티를 손빨래해서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수상한데 평소에는 전부 세탁기에 속옷을 넣던 아내가 손빨래를 하고 팬티를 손으로 꼭 쥐고 나오는 모습이 수상해서 팬티를 강제로 뺏었는데요. 웬걸 처음 보는 빨간색의 란제리 팬티가 아내 손에서 나오더군요. 이건 아무리 봐도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닥쳤습니다. 당신 남자 생겼어?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골프장 있다던 사람이 원피스는 왜 입고 있고 팬티는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산 거야? 아니, 당신 갱년기야. 왜 갑자기 이러는데?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 옷 따로 있어서 갈아입었고 팬티는 예전부터 있던 건데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 모르지. 에휴, 자기 여자 속옷 뭐 샀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 그럼 핸드폰 좀 보자. 라며 아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요. 아내는 더욱 발광하기 시작하며 저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 뭔데 내 프라이버시까지 다 들여다보려고 해? 부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처음 보는 아내의 미친 모습에 당황해서 계속 큰 소리로 싸우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맞아, 네이버 밴드에서 난 남자하고 잠깐 만나고 왔어. 그런데 성관계 같은 거 전혀 없었고 그냥 데이트만 몇 번 했어.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있었는데요. 아내는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며 말하더군요.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자꾸 연락하고 관심 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렸어. 다시는 안 만날게.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럼 핸드폰을 달라고 하니 핸드폰 보여주면 당신 마음 상할 것 같아. 그냥 이번 한 번만 모르는 척 덮어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우리 애들 걸고 약속해. 진짜 미안해. 흑흑. 여기서 제가 등신 같은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그놈한테 연락해서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알게 되었다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해. 그때 확실히 박살을 내고 상간소송까지 했어야 했는데 그 어설픈 마무리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눈앞에서 바로 상간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별을 구하면서 죽을 듯이 우는 아내의 모습에 화가 조금 누그러졌고 20년 넘게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아내였기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내를 많이 사랑했기에 이번 일은 그냥 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골프장도 거의 가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것 같았는데요.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조심스럽게 자기 친구들과 필드를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과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다는 둥. 믿기로 했으면 믿어달라고 온갖 짜증과 설득을 하는 바람에 결국 골프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래, 믿기로 했으니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내는 그 이후 골프나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을 갈 때마다 저에게 사진을 찍어 꼬박꼬박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우편함을 보니 속도 위반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에휴 조심 좀 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고지서를 열어보고 아내가 속도 위반을 한 곳을 보고는 다시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속도 위반을 한 것으로 나오더군요. 날짜를 보니 그날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거짓말을 알게 되자 억지로 모른 척하고 있던 역겨운 진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춤사위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하고 거슬리는 것이었기에 결국 그날 새벽 자고 있는 아내 몰래 아내의 블랙박스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은 아내가 철통 보안으로 열 수가 없었는데요. 다행히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예상대로 어떤 남자와 불륜 관계 중인 것이 맞았는데요. 2주 안 되는 기간 동안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만 3번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깊은 관계로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주 금요일에 찍은 영상으로 저녁 11시경 아내가 혼자 차로 들어와 시동을 켜고 약 30분 정도 자기 위로를 하고 간 영상이었는데요. 아내는 자기 위로를 하는 도중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영상의 소리를 들어보니 아내의 목소리와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둘이서 불륜을 하며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며 자기 위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30분가량 상간남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며 자기 위로 행위를 끝낸 아내는 상간남에게 전화를 하더니 주인님 말씀대로 자동차에서 작생위를 했습니다. 멍멍. 아니, 50 먹은 아줌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딸 엑스일을 치는 것도 모자라 상간남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멍멍이라니. 제가 미래를 알았다면 자고 있는 아내한테 변기물을 부어서 깨운 뒤에 북어처럼 두들겨 팼겠는데 그때는 정말 바보, 등신, 천치 같지만 혹시 아내가 남자한테 무슨 협박을 당하고 있나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돌이켜보면 속 터지는 짓이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처음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한동안 내색도 못하고 끙끙 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넘게 부족함 없이 평범하게 같이 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차에서 그런 변태짓을 했다면 화를 내는 법보다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걱정하거나 궁금해하는 게 보통일 테니까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릴 정도로 답답한 짓이었지만 그때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등신 천치같이 저는 아내를 조용히 깨워 모든 걸 이실직고합니다. 처음 강화도 갔던 날 뭐 했냐고 물으니 아내는 잠자는 사람 깨워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언젠지도 기억 안 나. 강화도에서 속도 위반 딱지가 날아왔다고 하니 눈 감고 짜증을 내던 아내는 가만히 자는 척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친구 만나고 왔어. 누구 만났냐고 하니 온갖 짜증을 부리며 그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 나 졸리니까 내일 이야기해. 라며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당신 남자 아직도 만나지? 라고 묻으니 그제서야 아내는 눈을 뜨고 자세를 고쳐 앉고는 말하더군요. 내가 그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죽겠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났어. 당신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없었고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확실히 정리할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아내에게 블랙박스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자 아내는 울며불며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이 골프 중에 그늘집에서 자꾸 술을 먹이더라고. 한 잔 두 잔 같이 먹다가 나도 모르게 흥이 올랐어. 라운딩 끝나고 2차를 갔는데 거기서 필름이 끊겼어. 일어나 보니까 모텔이더라고. 그날은 진짜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술이 너무 세게 올라와서 정신이 없었어. 그 뒤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연락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연락하고 한 번만 더 만나자고 부탁을 했어. 처음에는 그냥 실수한 거라고 그만 만나자고 피했는데 나중에는 술 마시고 울면서 연락 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날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고 자기도 나도 진심이었다고 하니까 나도 흔들리더라고. 처음엔 죄책감 때문에 한 번 더 만나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다시는 안 보려던 게 반복이 돼버렸어. 나도 진심으로 잘못된 거 알아. 근데 그땐 진짜 나 자신이 너무 외롭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었어. 라더군요. 그래서 그럼 술 마셔서 정신을 잃은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뜻이야. 그건 강간이잖아. 그놈 연락처 내놔 경찰에 신고해버리게.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니야. 당신 블랙박스 봤다며. 내가 그 사람 강간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신고당해. 여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꼭 정리할게. 그래? 그럼 당신 협박당한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을 피운 거네? 안 되겠다. 그 애스키 연락처 내놔. 상간소송 해버리게. 내가 정리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해? 그 사람도 유부남이야. 당신이 소송 걸면 그쪽 와이프도 가만히 있겠어? 거기도 소송 걸면 그냥 돈만 주고받는 거고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내가 이번 일은 정말 죽을 때까지 사죄하면서 살게. 제발. 마지막으로 나 믿어줘. 꼭 정리할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번에도 정리한다더니 지금까지 만나고 있잖아. 당신이 안 알려줘도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찾아낸 다음에 그쪽 집안도 아주 박살을 내주려니까. 다니는 스크린 골프장에 우리 아파트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나? 그럼 진짜 못 살아. 당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아내는 제가 상간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느니 울며불며 싹싹 빌었으나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고 오니 아내는 없고 식탁 위에 유서가 한 장 쓰여져 있더군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사람이 죽어야 할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내가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렸습니다. 그렇게 7시간 뒤에 아내는 양평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번개탄도 사놓았는데요. 그때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상간소송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한 달 전 일어난 일인데요. 아내는 그 일이 있은 이후 자신이 바람피운 일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면 자신도 가정에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니 같이 살고 싶다면 이번 일은 그냥 잊고 살자고 하더군요. 만약에 이 일을 또 꺼내면 자기는 그냥 죽어버린다며 오히려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 상간남이 누군지도 만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만 하며 결국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는 상황까지 되었는데요.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불륜이 그냥 잠깐 지나간 바람이라는 듯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그 난리를 쳐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주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상간소송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가득한데요. 아내는 상간남에 대한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고 핸드폰은 완전히 철통 보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키도 어디론가 숨기고 다니네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내 말대로 끝난 상황이라도 어떻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여자를 데리고 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면 성착취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소가 안 될까요? 읽으시는 분들 답답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들바람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아내가 아직도 상간남을 만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람난 배우자가 상간자와 헤어지고 난 뒤에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우울함을 보여준다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핸드폰 오픈 안 하면 100% 다시 만나고 있는 거라는 조언들을 주셨는데요. 더 이상 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경험한 선배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일단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산들바람입니다. 지난주 상담사님과 상담을 한 뒤에 아내가 아직 불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녹음기 및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아내의 뒷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아내는 미쳐버린 것인지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스크린 골프장을 간 뒤에 30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모텔을 드나드는 게 일주일에 무려 3번이었습니다. 저와는 부부 관계를 안 한 지 거의 4년이 넘어가는데 새 남자가 기술이 좋은 건지 남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네요. 워낙에 적극적으로 불륜을 하는 상황이라 탐정을 붙이면 금방 상간남이 누군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간남 특정되면 또 글 쓰겠습니다. 산들바람입니다. 지난주 글을 쓰고 탐정을 고용해서 상간남 특정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만난 사업가라고 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네요. 상간남은 44살 먹은 골프 강사였습니다. 이리저리 골프 강습한다고 광고를 하고 다녀서 이름 아는 것도 쉬웠고요. 탐정님에게 부탁하니 하루 만에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있었네요. 살고 있는 곳은 성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살고 있었고요. 건물 등기부등본 떼보니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인데요. 제가 확인한 증거는 민사소송상 증거로 인정은 가능하나 추후에 불법으로 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기 위해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선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서로 연동이 되어서 아이폰으로 찍는 사진이나 동영상 및 기타 어플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설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진짜 이것 때문에 돈을 얼마를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글 쓰겠습니다. 이제 용서는 없습니다. 산들바람입니다. 글을 쓰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황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소송장 보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둘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정을 붙이고 아이패드를 선물하며 아내의 핸드폰 사진과 동영상을 전부 아이패드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멍청한 아내는 함정인 줄도 모르고 엄청 좋아하더군요. 아무튼 그 자동 동기화 기능으로 아내의 불륜 증거를 전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분노에 이가 갈릴 정도의 충격적인 증거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간남은 40대 중반 골프 강사, 앞으로 박현철이라고 하겠습니다. 박현철과 아내는 벌써 불륜을 저지른 지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탐정님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제 아내를 마치 자기 아내처럼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켜군요. 아내는 비실비실 웃으면서 하라는 대로 인사를 꾸벅꾸벅하고 진짜 너무 속이 썩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확인했을 때도 진짜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아이패드를 열었을 때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뭐지 싶었는데 변호사가 말해준 대로 핸드폰에 숨긴 폴더를 찾자 그곳에서 정말 말도 못할 수백 개의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 그리고 둘이서 은밀하게 주고받는 메신저가 발견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쓰고 있더군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건지 아무튼 불륜 증거들을 보며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가 저한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간남이 해달라는 모든 성취향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과 처음 저에게 불륜 사실을 걸렸을 때 상간남이 부담을 느껴 헤어지려고 하자 도리어 아내가 상간남을 협박하며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상간남은 조심하자, 부담스럽다 등등 아내와의 만남의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아내는 도리어 아니 그 사람은 성격이 남자답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저번에 걸렸을 때도 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봤잖아. 그 인간 나 아니면 같이 살아줄 여자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만나는 거 알고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리고 남편도 할 말 없을 거야. 남자들 회식 가서 룸사롱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도 자기가 잘못하고 다닌 거 잘 아니까 말도 못하는 거지. 우리 부부관계는 예전부터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거였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리고 언제는 나랑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며? 왜 갑자기 말이 바뀌는데?
뭐, 언제는 이혼하고 당신한테 오라며? 그거 거짓말이었던 거야? 등등 상간남을 어르고 달래는 동시에 저를 완전 자기 없으면 인생 제대로 못 사는 등신으로 만들고는 멀쩡했던 부부관계도 조만간 이혼할 망가진 관계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더 열받았던 건 제가 하지도 않은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여 기분이 우울하다며 상간남을 만날 구실을 만들더군요. 회식 때 어쩔 수 없이 룸사롱을 간 것은 사실이나 가기 전 아내에게 모두 보고를 하였고 30분도 안 되어 집으로 돌아간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상간남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계속되자 상간남은 저를 만만한 호구로 생각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대화 내용의 대부분이 저에 대한 험담이었습니다. 특히나 얼마나 저를 호구로 봤는지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말도 하더군요. 남편 애스기 앞에서 내가 우리 여보한테 키스하면 어떤 반응 보일까? 워낙 여성스러운 성격이라 모르겠네. 크크. 내가 남자답게 키스하는 거 보여주면 놀라서 바지에 오줌 질질 싸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 사람 좀 변태 같은 면이 있어서 반대로 좋아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약한 남자들이 자기 마누라 다른 남자가 건드는 거 대리만족 느낀다고 하던데. 그 사람 성격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상상만 해도 역겹다. 저를 만나보지도 못한 주제에 호구로 생각하는 상간남한테도 말도 못할 분노가 생겼지만 아무리 바람이 났어도 자기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병신으로 만드는 아내에게 정말 이러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아내가 상간남을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를 호구로 만드는 거짓말 중에 특히나 가장 어처구니가 없던 건 크크 남자가 아니라니까. 흥분해도 얼마나 흐물흐물한데? 부산에서 파는 어묵 같다. 그래서 내 거에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우리 자기 나랑 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응, 너무너무 좋아. 그럼 내가 숙제 내줄 테니까 숙제 다 해야지. 내가 해줄 거야. 알겠지? 또 주인님 놀이하는 거야? 크크 알겠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 이제 50대이지만 제 물건은 부산 어묵이 아니라 강원도 찰옥수수처럼 크고 단단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처음 아내가 제가 사준 외제 차량 안에서 자기 위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던 아내가 상간남에게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 상간남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내 스스로가 선택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증거들을 보자 마음속 한편에서 부부관계 회복을 꿈꿨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요. 일단 상간소송으로 둘을 떨어뜨린 이후에 필요할 때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언제 상간소송을 했는지 밝히면 될 듯합니다. 산들바람입니다. 지난주 글을 쓰고 상간소송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중간중간 아내의 아이패드를 또 확인했는데요. 어제 아내하고 상간남이 나눈 파렴치한 대화를 보고 이게 진짜 사람 애스끼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아있던 아내에 대한 정마저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보통 연휴 동안 영덕에 있는 저희 본가에 가서 차례를 지낸 뒤에 제천에 있는 처가에 가서 하루 이틀을 묵고 오는데요. 어쩐지 지난주부터 아내가 밑밥을 깔기 시작하더군요. 나 고등학교 동창이 미국 이민 갔다가 이번 추석에 제천 온다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추석이네. 그 친구 그날 못 보면 앞으로 평생 못 볼 텐데 어떡하지 여보. 혹시 괜찮으면 이번 추석 때 시댁 잠깐 들렀다가 친구 만나러 가도 될까? 차 2대 끌고 가서 당신하고 애들은 시댁에 있다가 올라오고 나는 전날 가서 인사드리고 다음날 밤에 먼저 올라가서 우리 집 가서 쉬다가 친구 보고 올게. 정말 바람이 나면 뇌가 고장난다고 하더니 누가 봐도 남자 만나고 싶어서 만들어낸 허접한 거짓말을 진짜인 듯한 표정으로 연기하며 말하는 아내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티를 내면서까지 상간남을 만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 둘이 나눈 텔레그램을 확인하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번 추석 연휴 너무 길다. 자기 보고 싶어. 본가 제천이라고 했지? 응, 크크 내려올래? 응. 크크 사실 이미 펜션 예약해 놓음. 진짜? 아니, 내가 못 간다고 하면 어쩌려고 먼저 예약을 했어? 자기, 내가 부르면 무조건 오기로 약속했잖아.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주인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들이 똥 싸는 소리를 처하고 있더군요. 추석 같은 명절에 불륜 처하는 바퀴벌레들. 무슨 변명을 만들어서라도 꼭 만난다고 하더니 회원님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그 뒤 대화 내용으로 어느 펜션에 예약까지 했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요. 상간소송장 도착하기 전 상간남 만나서 박사를 내야겠습니다. 산들바람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글을 씁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내와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상간남과는 추석에 아내와 둘이 몰래 만나기로 한 펜션에 저 혼자 찾아가서 박사를 내주고 왔고요. 다시는 안 만난다는 각서와 위약벌 조항에 직접 사인받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떼놓고 상간남을 만난 방법이 좀 웃긴데요. 일단 아내의 말대로 차를 2대 끌고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본가에 가서도 아내는 상간남 만날 생각에 넋이 빠졌는지 멍하니 차례를 돕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 대충 대답하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귓방망이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서 준비한 계획을 실행했는데요. 아내 몰래 제 차에 배터리 선을 빼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 척을 했습니다. 내용은 친한 형이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전화를 받는 척을 했고요. 급히 서울로 올라가 봐야겠다고 말을 하며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터리를 빼놨으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때 연기력을 발휘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 차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러는데 당신 차를 내가 끌고 서울 올라가도 될까? 아내는 자기도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며 펄쩍 뛰더군요. 상간남 못 만날까 봐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 짓는 얼굴 보고 한 대 때릴 뻔했는데요. 겨우 참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 제천까지 바래다 주고 내가 당신 차 끌고 서울로 올라갈게. 연휴 많이 남았으니까 상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데리러 가든지 그렇게 하자. 아내는 제 친한 형이 죽었다는데도 뭐가 그리 불만인지 계속 투덜거리긴 했는데요. 결국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 투덜거리는 바람난 50대 아줌마를 조수석에 싣고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을 하자마자 아내는 조수석에서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제천으로 가는데 그날은 일부러 예전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다녔던 소백산맥 국도로 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도 차량이 많았는데 고속도로가 뚫려서 그런지 정말 도로에 아무도 없더군요. 아무튼 꼬부랑길을 반 정도 올라갔을 때 갓길에 차를 대고 코를 쳐곤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잠깐 운전 교대 좀 해줘. 아, 진짜. 당신 아까부터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 나 피곤해, 당신네. 집 차례 지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내일 친구 만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미안, 근데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1시간만 운전해줘. 아내가 온갖 짜증을 내며 조수석에 내리는 순간 저는 엑셀을 밟고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뒤를 보니 아내가 어디 가냐고 신경질을 내며 쫓아오더군요. 한 100m 정도를 살살 놀리며 앞으로 가다가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고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약이 제대로 올랐는지 미쳤어. 나 피곤하다니까. 뭐 이런 신 같은 장난을 치고 쌀이야? 이제는 쌍욕까지 하네. 왜? 이따가 네 남자친구 못 만날까봐 그러는 거냐? 아, 남자친구가 아니라 주인님인가? 나이 50 처먹고 거의 7살 차이 나는 놈팽이 애스끼한테 주인님 하면서 몸 대주고 사니까 좋냐? 그 이야기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 왜 또 이러는데? 왜 이러긴? 내가 호구로 보이냐? 정리한다고 하더니 또 바람을 쳐 피워? 그제서야 자신의 불륜이 다시 탄로났다는 걸 깨달았는지 아내는
원망 어린 눈으로 한참을 쏘아보더니 말하더군요. 알았어.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알았다. 천천히 걸어와라. 내 차잖아. 빨리 차 문 열어. 이게 왜 네 차야? 명의도 내 거고 내 돈으로 산 건데 이게 왜 네 차야? 애들 대학 보내느라 고생했다고 내가 내 돈 주고 너 타라고 해준 거지. 딴 남자 처 만나면서 딸딸이 치라고 사준 차 아니다. 아내는 그제 서야 분위기 파악이 되었는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핸드폰만 줘. 핸드폰은 네 돈으로 샀냐? 내 돈으로 사준 거잖아. 가족들끼리 연락 잘 되라고 사준 거지. 딴 남자 애쓰기하고 연락하라고 사준 거 아니다. 앞으로 상간남 애쓰기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내가 사준 핸드폰 쓰지 말고 비둘기 다리에 편지 써서 묶어 날려라 알겠냐? 난 이제 네 주인님 만나러 간다. 그렇게 욕을 해주고는 엑셀을 밟았는데요. 아내는 저를 부르며 거의 200m를 뛰어오더군요. 하필이면 옷도 하얀색을 입어서 무슨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았는데요. 그냥 가버리기에는 또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잠시 또 차량을 멈추었습니다. 쫓아오는 내내 쌍욕을 하며 달려오던 아내는 제가 또 차를 세우니 또 아무 말 없이 운전석으로 다가오더군요. 나 하나만 묻자. 이상한 짓 그만하고 이제 말로 해. 너 돈은 나한테 다 받아 처먹고 왜 딴 애쓰기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냐? 그만해. 그냥 장난친 거야. 아, 장난이라고? 그럼 나도 장난 좀 친 건데 왜 이렇게 울상이냐? 근데 유부녀가 다른 남자하고 노예 주인 놀이하는 게 맞는 거냐? 내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정리할게. 당신 한 번만 더 이렇게 나 버리고 가면 무조건 이혼이야. 어떻게 이런데 나를 버리고 갈 수 있어? 나 아무리 그래도 당신 애들 엄마야. 이혼?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애들도 다 키웠겠다. 너 같은 여자 필요 없다. 그리고 넌 엄마 아니다. 난 내 자식들을 노예 자식으로 키운 적이 없어. 함부로 엄마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라. 노예야 한 번만 더 엄마인 척하면 네가 누구 노예인지 애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애들한테 말하기만 해봐. 확 죽어버릴 거니까. 좋은 생각이다. 딱 죽기 좋은 곳이네. 난 갈 테니까 빨리 죽어버리도록. 그리고 혹여나 저번처럼 죽는 슈하고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알겠냐? 그렇게 쏘아붙이고 이번에는 정말로 출발을 해버렸는데요. 뒤를 보니 맨발로 힘차게 차를 쫓아오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람난 아내를 소백산 국도 근처에 내버리고 난 뒤 상간남이 기다리고 있는 제천 구석에 박혀있는 펜션으로 갔는데요. 너무 일찍 도착해서 한동안 자동차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를 차에서 자고 일어나니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스고등학교 동창 박기현한테 온 전화였는데요. 이게 상간남인가 싶어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 불가. 남편 제천에 내려주고 감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알았다는 답장이 오더군요. 그렇게 또 2시간을 펜션 앞에서 더 기다리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간남이 펜션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회원님들 말씀대로 상간남들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자동차는 좋은 거 끌고 다니더군요. 나이 40 처먹고 오피스텔 원룸 사는 놈이 왜 벤츠를 끌고 다니는 건지 보기만 해도 답답하더군요.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남의 집 마누라랑 펜션 간다고 신났는지 캐리어에 짐을 야무지게 챙겨왔더군요. 준비한 각서 꺼내서 상간남 이름을 부르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쳐다보더니 이내 제가 누군지 눈치를 챘는지 급히 자기 벤츠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저도 급히 차에 시동을 걸고 펜션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렸는데요. 입구가 막히자 와이프 폰으로 전화를 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고 왜 그래요? 주인님 헛짓거리 하지 말고 차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하자 한 5분이 지났나 상간남이 차에서 기어나오더군요. 다 알고 왔다. 여기 각서에 사인해라. 그런데 이 상간남 박현철이가 웃기는 소리를 하더군요. 도대체 와이프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겁니까? 내가 뭘 했는데? 룸사롱 가서 술집 여자랑 바람 피우고 막말하고 애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러고도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증거 있냐? 네가 봤어. 어디 다른 남자 와이프랑 불륜 처하는 주제에 남편을 가르치려 들어?
네 본분을 기억해라. 너 그냥 남의 아내하고 바람 피운 상간남이다. 그리고 넌 잘해주냐? 변태 같은 숙제 내주고 영상 찍어서 보내게 하던데 네 와이프랑 그 짓을 해. 왜 남의 와이프한테 엑신 같은 짓을 시키냐? 너 다니는 스크린 골프장에 네가 남의 집 여자한테 무슨 짓 하는지 자발 한번 풀어줄까?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다니는 직장으로 협박을 하니 상간남 현철이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기만 했는데요. 좀 더 쏘아붙이자 군말 없이 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너 이제 한 번 만날 때마다 1천만 원, 연락 한 번에 500만 원 주는 거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 증거 많으니까 상간 소송 들어왔을 때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제가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합의 안 될까요? 벤츠 팔아라. 이제 시작인데 어디서 앓는 소리냐? 나중에 내 변호사랑 이야기해라 간다. 그렇게 상간남을 털어주고는 집에 오니 아직도 아내는 집에 오지 못한 상태더군요. 캐리어 하나 대충 꺼내서 아내가 입는 옷 몇 벌과 팬티 몇 장 넣어주고는 현관문 밖에 꺼내놨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끝마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요. 장모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너무 피곤해서 전화는 안 받으니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 어떻게 애를 한밤중에 산에다가 놓고 도망을 갈 수 있느냐? 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뭐 이런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상간남과 아내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장모에게 보내주며 딸 교육 다시 시키셔서 저한테 사과시키세요. 아니면 집 못 들어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3시간이 지났나? 아내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더군요. 도어 체인을 걸고 문을 살짝 여니 미친 여자 같은 표정의 아내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그 사진을 엄마한테 보내면 어떻게 해? 엄마 쓰러졌잖아. 돌아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상간남한테 멍멍거리며 애완견 노릇을 하더니 진짜 개가 되었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얀 마음 백구냐? 그나저나 개 노릇하더니 지능도 개가 되었구나. 그 사진을 찍은 거 너 아니냐? 왜 나한테 승질이냐? 아무튼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알겠냐? 멍멍아? 이혼이야. 무조건 이혼이야.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서 내가 현실을 모르는데 너 바람 피워서 네 마음대로 이혼도 못해. 그리고 이혼하면 네가 어쩔 건데? 외제차 끌고 골프 치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여?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던 아내는 현관문을 발로 찬 뒤에 캐리어를 들고 사라졌는데요. 듣기로는 제천에 있는 처갓집에 내려가 있다고 하더군요. 지가 어쩌겠습니까? 지난주에 이혼 서류가 도착했는데 기각할 거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이혼 준비가 된 이후에 이혼할 예정입니다.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 이 카페에도 좀 덜 찾아오게 되네요. 거의 3개월 만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상간 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보통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힘을 합쳐 거짓으로 증거를 만드는 이상한 짓들을 해서 판결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남 박현철과 아내는 현재 완전히 견원지간이 되어 불륜의 잘못이 상대방의 탓이라며 싸우며 제가 몰랐던 증거까지 오픈하는 바람에 아주 빠르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듣기로는 상간남 박현철이 각서를 쓴 이후에 철저하게 아내를 무시했다는데요. 그 와중에 박현철이 다른 유부녀와 내연 관계인 것을 아내가 알게 되어 골프장에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현재 박현철은 불륜 소문을 견디지 못해 골프 강습을 그만두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판결 나오기 전에도 직장을 잃어 돈이 없다며 합의금 선처를 요구했지만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아내는 예전에 박현철도 유부남이라 자기도 상간소송 당한다며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박현철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더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한 달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은 장문의 사과 편지를 써서 가지고 왔던데요. 대충 읽어보니 사과를 하는 척 바람을 피운 게 제 무관심 때문이라는 글을 썼더군요. 뭐라더라.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봐 주지 않고
애들 엄마로만 봐서.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나 뭐라나. 뭘 똑바로 봐주지 않습니까? 사팔뜨기도 아니고. 뭐 애정이 있었다면 또 싸웠겠지만 제가 이혼을 안 하는 건 재산 분할을 덜 해주기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라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무슨 실현당한 여자 마냥 우울한 표정으로 집안에 처박혀 있는데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모든 걸 바쳐 사랑한 남자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여주인공같이 굴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추적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딱 3년만 참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주 알거지로 만들어 내보내겠습니다. 도와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산들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 피우고 돌아온 아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생활비는 전부 제가 결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야 애들 식비하고 학원비 때문에 복잡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둘이서 쓰는 생활비만 결제하면 되니 솔직히 아내가 필요 없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한 달에 용돈 15만 원을 주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아내 관련해서 돈을 써야 할 때면 온갖 눈치를 주면서 돈을 최소한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돈 쓰는 것 때문에 또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었는데요.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선물했던 외제차와 골프채는 전부 중고차와 당근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냥 뺏기만 하는 것보다는 아주 후진 차를 사주는 게 더 비참할 것 같아서 120만 원짜리 중고 마티즈 샀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타냐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잘 타고 다닙니다. 요즘은 자꾸 말을 걸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는데 알아서 사 먹겠다고 대답하면 풀이 죽어서 혼자 훌쩍거립니다. 아직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벌써 저렇게 앓는 소리하면 어쩌나 싶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가끔 카페 들러서 선배님들이 해주신 것처럼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해드리며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산들바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아내 외도로 심한 고통을 받을 때는 매일매일 수십 번 찾아왔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네요.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때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조언 드리고 있으니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을 쓴 건 최종적으로 아내와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아내의 외도를 제 손으로 끝낸 지 4년이 되는 날인데요. 아내를 소백산 국도에 버려두고 돌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호사와 세무사 등등과 상의하며 재산을 현금화시키고 은닉을 해왔는데요. 아마 재산 조사가 들어와도 한두 개 빼고는 걸리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아내, 그러니까 이제는 전처죠. 전처는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싸움에서 진 개마냥 꼬리를 말고 저를 피해 다녔는데요. 1년 정도 지나자 또 살만해졌는지 또 밖으로 싸돌아다니더군요. 애정이 없으니 밖으로 싸돌아다니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다만 용돈을 한 달에 15만 원 주는데 어떻게 놀러 다녀봤는데요. 예전에 장모가 준 돈으로 만들어 놓은 예적금을 야금야금 쓰고 살고 있더군요. 1년 전쯤에는 그 돈도 다 써서 신용카드 쓰고 놀러 다니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놔두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재산분할 준비가 끝날 무렵 타이밍 좋게 전처가 주제도 모르고 또 차를 바꿔달라느니 차 타고 돌아다니기 창피하다느니 궁시렁거리더군요. 안 그래도 어떻게 최대한 기분 나쁘게 엿을 먹일까 고민하던 차에 아내의 차 타령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무심한 말투로 차 키를 달라고 하니 전처는 눈치를 보며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차 오래 탔잖아. 바꾸려고 라고 말하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차 키를 받고 다음날 제가 8년 동안 타고 다닌 그랜저와 아내가 타고 다니던 마티즈를 팔고 키로 수사천밖에 안 탄 신형 제네시스를 하나 뽑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전에 가서 명의 이전부터 보험 가입까지 오후면 끝나더군요. 그리고는 그날 밤 아내에게 제네시스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차 하나 뽑았다. 오늘 밤에 시승식 하자. 전처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 10시 제가 살고 있는 왕십리에서 출발해 퇴촌을 한 바퀴 돌고 간단하게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전처는 한심한 소리를 처했습니다. 바람 피웠을 때 제가 사준 차가 BMW였는데요. BMW가 하차감이 좋았는데 그래도 제네시스도 국산차답지 않게 잘 만든 것 같네. 이딴 소리를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퇴촌해서 또 출발하여 남한산성 꼭대기에 도착하니 새벽 1시 정도가 되었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니 식당들은 전부 문을 닫고 편의점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 불만 켜고 영업은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를 잠시 하고 전처에게 당신이 운전해보라고 하니 왜 이런 데서 운전을 시켜? 라며 궁시렁거리던 전처가 조수석에 내리는 순간 전처에게 준비한 이혼 소송장을 던지고는 다시 엑셀을 밟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100m 정도 간 뒤에 뒤를 보니 전처는 제가 던지고 간 이혼 소송장을 읽고 있더군요. 그나저나 멍청한 여자가 학습 능력이 없는 건지 또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내렸더군요. 예전 소백산 휴게소 때 전처가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말해준 게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1시간을 넘게 휴게소를 걸어 올라가 휴게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벌벌 떨면서 노숙을 했다고 하던데 뭐 이번에는 그래도 성남이니 조금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또 캐리어에 아내의 짐을 전부 싸서 복도에 꺼내놓고는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 6시쯤 현관문이 부서져라 문을 두들기더군요. 도어락을 걸고 살짝 문을 여니 아내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심하고 찐따 같은 엑스끼. 아직도 그 일로 꽁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이혼해 네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이혼한다고. 알았다. 이혼하자 꺼져라. 이 대범하고 행주 같은 애스끼야. 내가 2번 눈 감아주니까 만만해 보였지? 문 열어 여기 내 집이야. 왜 네 집이야? 부동산 등기 안 떼어봤어? 여기 소유자 나다. 넌 그냥 내 옆에서 기생했던 기생충이고. 결혼하고 10년 지나면 재산 무조건 55인 거 몰라? 두고 봐. 이 미친놈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집 뺏는다. 오냐? 덤벼봐라. 그렇게 시작된 이혼은 거의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내는 이혼 시작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훨씬 적다는 걸 알게 되자 재판 이혼을 주장했는데요. 재판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자 이혼을 하기 싫다는 둥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겨우 1년 좀 넘게 불장난 좀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복수를 해야겠어? 내가 말했잖아. 맘 먹고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실수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나 20년 넘게 당신 옆에서 애들 잘 키웠잖아. 겨우 그 1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앞으로 우리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 허리도 안 좋고 고혈압인데 살다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당신 봐주겠어. 그리고 우리 애들 이제 장가도 갈 나이인데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하면 그쪽 집에서 어떻게 보겠어. 나 정말 잘할 테니까. 겨우 1년 넘게 불장난을 쳤다고? 정신 아직도 못 차렸구나. 조약돌이든 바위든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아. 너는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를 그 불장난 한 방에 전부 태워버린 미련하고 이기적인 늙은 아줌마에 불과하다. 애들 결혼할 때 걱정이라고? 그 상간남 애스끼하고 주인님 노예하면서 놀 때는 걱정이 없었냐? 어디서 애들을 팔어?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절대로 네 간호는 안 받아.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넌 또 딴 남자 애스끼하고 바람 쳐피울 인간이다. 그리고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너랑 이혼하면 바로 다른 여자 찾을 거니까 상간남하고 놀 때처럼 멍멍이 소리하지 말고 전화 끊어라. 당신 벌써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거 바람이야 알아? 내가 그년 찾아서 소송할 거야. 그렇게 싸운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전처가 살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제외하면 가지고 갈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간 건 구 성남에 위치한 1990년도에 지어진 썩어가는 빌라로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샀던 건데 뭐 가로주택 사업인가. 돈 안 되는 개발이 들어가서 망한 투자였습니다. 물론 매매가가 거의 4억이 넘는 거라 아깝기는 하지만 더 많은 돈을 아꼈으니 불만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애들도 충격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혼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길래 그냥 엄마가 잘못해서 이혼했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라고 했더니 대충 알아먹었는지 더 이상 말이 없더군요. 이렇게 길고 길었던 제 불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들러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산들바람입니다. 2년 반 만에 글을 씁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 제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 상황을 정리할 겸 글을 써봅니다. 작년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 때문인지 크게 몸이 안 좋아져 다니던 대기업은 퇴사를 하고 몸 관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거의 4개월이 걸렸던 것 같네요. 그 와중에 전처가 제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애들한테 상속 관련하여 이것저것 묻다가 걸려서 크게 욕을 먹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우습게 구는 게 이혼하고 1년쯤 돼서 사별한 초등학교 동창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님은 잘 계시냐? 어디 아프신 곳은 없냐? 당신도 허리는 괜찮냐? 등등 본처 노릇을 하려길래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살라고 말해주니 궁시렁거리며 끄더군요. 그 뒤로는 일체 만남이나 연락은 없었는데요. 한 달 전쯤 둘째한테 듣기에는 무슨 다단계 같은 사업에 빠졌다더군요. 벌써 1억을 넘게 날렸다는데요.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여자가 세상 물정을 알겠습니까? 그냥 한심할 뿐입니다. 아무튼 연애를 새로 시작하니 또 예전 생각도 나고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나고부터는 마음이 항상 지옥에 있었는데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모두 이겨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의 사연을 읽으며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모르는 척을 해야 한다는 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